네,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한 주간의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여론이 상당히 출렁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조사 흐름이 끝까지 귀착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갤럽 조사, 지난주에 나온 갤럽 조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럽 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하락, 김문수, 이준석 소폭 상승.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일한 결과를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 금요일 날 이제 매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45%, 김문수 36%, 이준석 10%로 나왔는데 전 조사에 비해서 이제 변동폭이 네.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이제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격차가 10% 포인트 이내 이제라고 하는 점, 이준석 후보가 또 두 자릿수라고 하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조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현인 이제 보수 과표집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사실 이제 그 표집을 네. 그 표현을 사실 이제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원래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최근의 조사들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진보 성향이다라고 하는 분들보다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네. 좀 높아요, 대개 모든 조사들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중도 성향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1000명 조사일 때 100명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잘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가까이는 차이 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100명을 넘게 차이가 이제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사를 응답한 사람들 중에 네.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과잉되게 높게 나오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그 현상이 네. 그것 때문인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보수 과표집이 되지 않은 조사들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온 조사,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상승하는 국면에 있는 것, 네.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보이는 조사들은 그 갤럽 조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조사들에서도 그 경향성은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응답이 좀 많이 잡혀서 좀 더 약간 심하게 나타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만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은 다른 조사들에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보수 발표집이 있지 않은 조사들에서도 나타나는 이제 경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전면 이제 부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네. 그 경향성은 이제 일정 정도 있다고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네. 조사하는 이제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죠. 보수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 참여해가지고 된 것이다.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전화 오는 건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네.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안 하려다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를 했는데 네. 우연히 보수 어느 쪽 진영 응답자가 좀 더 많이 표집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사에서 이제 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오차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 증명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네네, 그렇습니다. 뭐가 원인인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결과를 이런 경향성이 좀 있다 정도를 보시는 것이 흐름? 흐름상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갤럽 지난주 조사에서 보수 유권자가 349명, 중도 유권자가 327명, 진보 유권자가 234명, 모름 응답 거절이 92명. 네. 이렇게 그 샘플 조사가 됐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예견되는 일이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조사들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보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 지지율을 보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 지금까지 보여왔던 아주 특이한 현상 하나를 네.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였거든요. 네. 대선이 임박한데 정당 지지율은 어떤 그 정당을 대표한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개인 후보 지지율의 최소치인 거예요. 네. 모든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을 기본적으로 먹고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들 중에는 기본 정당 지지층들 이외에 정당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현상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평소의 일반적인 정당 지지율보다도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여왔었던 그렇죠. 것이죠. 그것이 선거 다가오게 되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정당 지지층 하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그 정당에 대해서 애정하고 충성도 높은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후보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당 지지도만큼 후보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 최소치라고요. 예, 그게. 최소치다. 예, 그래서 예. 그 현상이 언제 되느냐, 이게 굉장히 더디다라고 이제 봤던 것인데 그것이 네. 이제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남겨놓은 상황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갤럽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6%였는데 대체로 뭐 근사치까지 올라왔다. 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보면 권영국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거의 잡히지 않았는데 네. 1%대 지지율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3자 구도에서 한 후보가 50% 넘는다. 네. 약간 이제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 얘기하는데 네. 불안정한 상태야. 안정적 상태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모른 무응답이 있는 상황에서 2명 양자 대결도 아니고 3명인 경우, 그러면 3명인 경우에는 조금씩 지지율 다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분산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지금 권영국 후보가 없다가 출연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제 1%에서 2% 사이 네. 지지율 나오거든요. 예, 지지난주에는 1.3, 네. 소폭 올라서 그게 뭐 지난주에서 어디 2.6. 예.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서 가지 않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에서 이탈하는 그건 유권자들. 진보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일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기존표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네.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올라가거나 이제 그 무당층에서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부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보수 성향층도 네. 한 일주일 전 조사들 보게 되면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20% 이상이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일부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 선전한다고 생각해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지지의 고정성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핵심은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정당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 네. 뭐 이런 흐름에서의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이 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네. 막판까지 투표 날까지도 이 흐름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거냐? 그게 요걸- 이제 핵심이겠죠. 자, 네. 이렇게 변동했으면 여론조사는 추세라면서 네. 그럼 이 추세가 쭉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말하는 이제 크로스가 있고 네. 뭐 이제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뭐 이 톱니바퀴가 상당히 느슨하게 세 개가 돌아갔다고 하면 네. 그럼 하나만 스스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꽉 조여져 있는 톱니바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거 같이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당층도 줄고 부동층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네. 이제 충분하게 있어야 변동성을 키우는데 부동층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성을 줄이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한 후보와의 지지율이 혼자서 홀로 상승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왜냐하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100%라고 하는 총합에서 이게 세 명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꽉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명이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모든 캠프와 모든 진영이 총력을 다 총력전이다. 총력전인 네.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열심히 해서 올라갈 환경을 갖추는 건 맞는데 또 한쪽으로 떨어질 환경이 조성되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올리려면 2% 3%를 올리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전에 한 10배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 쪽에도 뭔가 타격받을 일이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변화가 누군 떨어지면서 누군 올라가는 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변화 없이 홀로 상승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합이 100%이니까 그렇죠. 거기 예. 꽉 물려 있는 상황인가. 예.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이제 3차 토론도 있고 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동폭은 네. 지금까지 왔던 거 이루어졌던 네. 지난주에 봤던 변동폭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막판에 이제 여론이고 지금 앞으로의 이제 여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지난주까지는 50%에서 51%까지 넘는 여론조사까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의 TV 토론이 진행되고 나서 40%대로 이제 쭉 흘러가는 양상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자구도에서 이 흐름이 그냥 이 추세가 계속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이게 더 좁혀질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근데 뭐 변동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 그쵸. 벌어질지 모르는 모르니까.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정상적인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변동폭은 지난주에 네. 매우 매우 커서 이 추세가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변동폭이 이번 주부터는 매우 적어지는 네. 상황이다. 아까 든 그렇죠. 근거대로. 아니, 근데 그런 저는- 면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어떤 지금의 이 1강 1중 1약 구도에서 그 수치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구도의 변동이 있기는 상당히 이제 사실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네. 보수 유권자지만 비상계엄을 했고 네. 상당히 극우를 네. 예, 극우를 표방한 후보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도 선뜻 지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 그래서 네. 이분들이 아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대거 지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보면 네.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계엄 직후에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뭐 20%가 무너지니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네. 하지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평소에 30% 후반대 네. 복원 그냥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의 정치 메커니즘은 내가 이쪽 정당 지지하는데 이 정당이 잘해야지만 내가 지지할 거야가 아니고, 네. 난 저쪽을 싫어하는데 저쪽을 막을 곳은 이쪽이야. 그럼 무조건 여기 이제 지지하는 거지. 왜냐면 싫어하는 쪽을 막는 게 더 우선시되는 시대거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원된 것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언론들에서 다 샤이 보수로 설명을 해요. 샤이 보수로. 예, 그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샤이 보수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 못한다. 지지하는데 마음속으로 지지하지만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거에서 그 사람한테 투표한다는 거거든요. 예. 네. 이게 샤이 보수잖아요. 예. 그러면 사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샤이 보수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선거 과정이잖아요. 지금 복판이죠. 근데 지금 다 하면 샤이 보수가 나왔고 샤이 보수 현상이고 샤이 보수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후적으로 얘기할 때 하는 거지. 어떤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샤이 보수 현상이다. 표출했잖아요. 그 표출 안 한 거는 그 순간에 샤이가 아니다. 그 순간에 네. 사회 현상이 이제 사회적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나온 거는 그 순간의 여론인 거예요. 그 순간의 여론인 것인데 그걸 샤이가 있고 나와도 샤이 안 나와도 샤이. 언론이 똑바로 써야 제가 봤을 때 되겠네. 엄밀하지 않은 거예요. 네. 샤이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샤이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여론이다. 이제 만약에 샤이를 다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샤이층들이 지금 지지를 여론조사 응답 안 해서 그래. 투표 안 해서 그래. 실제로는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정치 메커니즘이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한 언론에서 그 허구의 인식을 갖게 될 정신 수 승리에 있게 계속 하는 거예요. 샤이. 정신 승리. 네. 그러니까 이 샤이 절제해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샤이 보수 뭐였는데 쉐임 보수 샤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부끄러운 보수 뭐 하신 분들 그러면 영어 우리 취재 편의점 보시는 분들은 예. 이제 영어 실력이 좋으시니까 또 영어에 이제 예. SIGH가 있어요. 예. 한숨 보수. 한숨 보수. 샤이 예. 샤이 그 사이인데 예. 그것도. 아 근데 어쨌든 이 샤이 보수 너무 좀 막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일침을 주셨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근데 네. 두 번의 TV 토론을 거치면서 두 자리 숫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조사에서는 10%를 넘는 조사도 10% 초반을 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후보 어쨌든 단일화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단일화를 하자고 국민의힘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단일화 할 거다 내란 단일화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두 자릿수가 된 거가 이제 TV 토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캠페인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노터치 거론조차 하지 않는 무시 전략이었는데 TV 토론에서는 어쨌든 세 명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앉아서 네. 이준석 후보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듣게 되는 것이니까 주목받으면 지지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토론 효과는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네.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쫓아가는 3위 후보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4위 후보 권영구 후보도 그렇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라고 이제 할 수가 두 자릿수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3 후보가 10% 되는 거요. 상당히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사회 물리학 같은 예. 건데요. 이제 우리 식당 가서 네.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갔는데 꼭 10명 정도 가면 한두 분은 볶음밥 시키잖아요.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여론이라는 거 사람들의 생각의 총합 내지는 사람들 생각의 그 분포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메뉴가 무한한 유권자들을 충족을 다 못 니즈를 시킨다. 시키는 건 못해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들 보게 되면 사실 두 명의 양자 대결하는 조사가 대선이 특이한 거예요. 삼자 후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명이 다 그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삼자가 있고 그거는 그 3위 후보의 삼자 후보의 캠페인 역량에 따라서 네. 10% 내외 또는 10% 중반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현상이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이 단일화가 이제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 단순한 셈법이에요. 지난번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이 42%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후보들 후보 단일화했으면 문재인 후보를 이겼을 거야라고 얘기하죠. 메뉴 달라지면 유권자 선택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구성이 달라지면 네. 만약에 그때 이제 양자구도나 예. 삼자구도였으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 득표율이 올라갔겠죠. 예, 이렇게 펼쳐지니까 네네. 이제 나눠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삼자 대결인데 이렇게 나왔다. 단일화했다 하면 합쳐진 것이 다 플러스 해가지고 네. 넘거나 비슷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숫자상 그렇지만 거의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메뉴가 두 개로 구성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합쳐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그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들 많이 나와요. 예. 그럼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그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단일 후보 상정을 각각 했을 때 아직 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합쳐져서 똑같이 다 되면은 넘어서야 되잖아요. 네. 넘어서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너무 이제 가능성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덧셈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실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저희들 취재를 해보면 네.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멘트를 네. 잘 보게 되면요. 네. 우리가 제3 후보는 단일화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 게 일단 모범 답안이에요. 캠페인에서. 네. 한다고 하는 순간 지지율 쭉 빠지니까 예. 가능성 없는 후보 쭉 빠져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FM은 안 한다고 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략적인 거짓말인지 예, 이렇게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근데 다 보면 그냥 진실된 말인 것 같은지. 예. 예.
아, 전략된 거짓말인지 네. 진실된 근데 말인지. 티가 나거든요. 예. 전략적 거짓말은 우리는 그것에서 일절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얘기를 뚜벅뚜벅 밟고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하는 이 정도 톤에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저주를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좀 담겨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준석 후보의 그 코멘트들을 보게 되면 멘트를 보면 네. 약간 전략적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다. 그러니까 좀 완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좀 강해진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각적으로 확인 취재를 해보면 뭐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목표가 10%에서 15% 득표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고 그게 이제 일단 된 된 거죠. 거니까 예. 그 이제 이준석 후보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오래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이게 아마 좀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보수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고두고 내란의 계엄에 좀 동조했던 세력과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긴 정치 인생에 네. 굉장히 걸릴 거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10%를 넘어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3차 TV 토론에서도 주목을 받으면. 다만 이제 그것이 뭐 10% 넘어서 15% 또는 네. 이제 지금 나오는 지지율 수준 이상으로 득표율도 나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득표율까지. 득표율.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한 가지 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지율 주목을 받아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 성공한 거예요. 두 자릿수 됐고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몇 프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득표율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캠페인 사실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20대, 30대의 젊은 층, 뭐 남성도 비중이 많지만 또 남성들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20, 30대 젊은 층 있고 남성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기존의 양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아닌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의 그룹분들은 유권자분들은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의 원래의 고정 지지층에 비하여 낮아요. 낮아요. 예전에 이제 투표 의지가 2007년 낮다. 대선에 보게 되면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 투표장에 많이 안 갔어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그때 합리적 선택하거든요. 가면 되면 가지. 근데 이제 안 되면 그 의미로 간다. 이제 이게 떨어질 수 있겠죠. 고령층 계신 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나가는 비율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60대, 70대 분들은. 그렇지만 젊은 층들, 그다음에 중도층들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득표율이. 여론조사의 모름무응답이 선거에서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제일 들어올라가는 사람 누구냐? 투표 의지가 낮은 지지층으로 구성된 후보는 제일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지지를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겠지만 네. 그 지지층을 얼마나 탄탄하게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 투표 의지를 활성화시키느냐, 그 과제도 그 지지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나오지만 투표 결과는 10%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개연성이 높으므로.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뭐 13%, 14%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함을 개봉하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뭐 요런 수준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이준석은 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준석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캠페인 그럼 선거 운동은 그러면은 투표장 나오게 하는 선거 운동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강조 포인트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쭉 다녀보니까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하시겠다는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도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지 뭐 양진영 고르게 이제 그 본 투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 네, 투표율이 제일 왜냐하면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비율로 보잖아요. 뭐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런 게 익숙하지만 선거 결과인 득표율은 득표율이긴 하지만 네. 그거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지를 세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개수거든요. 사실은 그 개수에서 누가 더 많은 거, 몇 장 더 많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한 측은 득표 수도 많아지고 득표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투표율에 따라서 득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3명의 후보가 공히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요인들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선거의 특성이에요. 어떤 겁니까? 평일? 이재명 후보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이게 이 정도면 이제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 아니어도 뭐 이건 이제 되겠네. 예,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 지층 이준석 후보도 좀 완주하게 되면 이거 뭐 해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물론 60, 70대 고령층들은 전 일관성은 이제 있다고 보는데 네. 보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꼭 60, 7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도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또 안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대 젊은 그렇죠. 층과 이제 약간 중도 성향층이니까 예. 이분들 원래 약간 투표 유지가 좀 낮은데. 낮을 수 있는 예.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3차 토론부터 하고 난 다음에는 투표장에 나오라고 하는 그 3명의 후보가 이제 대동단결해가지고 투표 참여 캠페인 하게 될 거다. 캠페인을 굉장히 이제 세게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독특한 캠페인이다. 물론 막판에 가서 다 하긴 하지만 중점을 이제 어디에 두냐의 문제인데 이 네. 중점을 공히 투표 자기 지지층들의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데 네. 포커싱 둬서 캠페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전 투표일이 이제 평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대선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36.9%. 맞습니다. 그건 거의 이제 77%였거든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투표가 40.2%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육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평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전 투표율이. 그거 한 39%, 7%? 네. 보다는 못 간다. 떨어질 평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투표율이 떨어졌다 아마 이제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게 그거는 잘못된 언론 그렇죠. 보도가 될 것 같아요. 평일이냐 휴일이냐 예.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 사람들은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제목만 보니까 그렇죠. 사전 투표 떨어지고 안 하는 분위기구나 이제 이럴 수 투표하지 있는 말까 것이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안 된다는 예.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플랜카드들도 아마 정당의 후보들이 예. 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 플랜카드 현수막으로 예. 상당히 사실은 이제 막판에 예.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봤을 이제 때는. 약간의 이제 사전 투표가 평일이고 본 투표하고 기일이 많이 주말이 껴 있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다종다기한 의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근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저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시간이 있을 때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남는 게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7일 이후 조사부터는 공개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28일부터. 마지막 조사를 저희가 다룰 수 있게 되나요? 다음 주 조사는 월요일에? 근데 네. 이렇게 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조사한 거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보도하는 것은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막판 조사까지. 그래서 뭐 사실 사전 투표 있고 하니까 이게 막 혼재돼요. 사실은. 이번에 이게 지금 사전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상당히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게 사전 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조사한 것을 공표를 사전 투표 때 막 얘기하거든요. 그렇겠죠. 27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한 거를, 거죠. 네. 그리고 8일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28일부터 조사한 거를 보도는 안 되는 되는 건데 거고. 27일까지 한 거를 28일, 29일 예. 보도를 막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투표를 한 상황이니까 예. 사전 투표를 예.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사실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보도해서 안 되는 것이고 네. 하니까 사실 옛날에 그런 엄밀한 것들은 사전 투표로 많이 깨지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간 그 선거가 종반전으로 가면서 많은 그 유권자분들께서 이번 선거 특히 내란으로 펼쳐지는 선거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 참여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년하고 비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좀 투표 참여에 그 캠페인을 독려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변 네. 사람들 좀 동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고 사전 투표에 참여해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떤 투표의 어떤 역사성, 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투표를 높이게 하는 방향의 투표율 제고 캠페인 메시지. 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어떤 것들을 더 선택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